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쇼크로 금과 달러,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등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비트코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상승으로 오름세를 탔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피격 쇼크로 벌어진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대피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며 채권 금리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8년 1월로 3년 늦추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주도해서 과세 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거나 백지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신입사원 초봉이 성과급 포함 9천만 원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4.65% 인상, 경영성과금과 품질 향상 격려금 등으로 기본급의 500%의 정액 1,800만 원, 현대차 주식 25주 지급 등을 합의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올 1월 입사한 신입사원의 초봉은 성과급 포함 세전 최고 9,4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3중전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18일까지 열린 이번 3중전회는 개혁 개방과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선보이는 행사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중국 증시의 변곡점이 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3기 국정 방향을 제시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3중전회가 오늘 개막했죠. 과연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유튜브 채널 찐중툴 운영하는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3중전회 중국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히 들어가기 앞서서 워낙에 지금 큰 사건이 터졌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대선 판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요. 과연 글로벌 금융시장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이 사건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데 전병 소장님, 우선 피격 사건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무슨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보고 좀 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1835년 이후로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10번의 피격이 190년 동안에 10번 있었거든요. 19년에 한 번씩 터지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모든 언론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선거도 안 해도 당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다른 것이 13일 이후에 미국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예. 트럼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피격 사건 이후 지지율. 그렇죠.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예. 그래서 이 사람들만 이제 손들었다 나타나는 것이지 그 소위 말하는 스윙 보터들. 그래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네. 이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아마 이제 투표할 때 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여론조사 자체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나온다. 아까 그 지지율의 변화가 그러면 피격 사건 이후에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지는. 오히려 좀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도박사들의 배팅이라든지 이런 배팅 기관에 보면은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게. 그래서 이제 도박사들의 배팅은 이제 뭐 70대 20, 65대 20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냐는 아니고 이게 TV 토론했던 6월 28일 이후에 이미 바이든은 20%
52% 이대로 툭 떨어졌고 예. 트럼프는 60%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총격 사건 때문에 이게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지지율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 뭐 190년 동안에 그 10차례 피습 사건 다음번에 예. 대선에서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느냐? 는 피습 당한 당이나 사람이 당선된 확률이 3분의 2였습니다. 67%. 아, 피격 당한 당이나 그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예. 당선 확률은 67% 높아졌다. 5대 5에서 이제 그렇게 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역대 피습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피습 당한 분의 당선 가능성이 일단 당선이 됐다. 아까 3분의 60% 7%. 67% 예. 정도로. 그러나 피습 사건 이후에 뭐 지지율이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상황을 보니까 혹시 중국 내에서라든지 뭐 중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주제로 다뤄지고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거죠? 네, 어제는 뭐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헤드라이너로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이 7월 15일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종 전후의 개막이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중국 언론 중에 대부분은 국내면은 3종 전후 위주로 보도하고 해외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피격 사건 업데이트하는 상황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도 방금 전병석 소장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한데요. 네. 지금 피격 사건 이후 당장 분위기의 어떤 반짝 효과 또는 모금 상황의 변화를 보면 당장은 분위기상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하나는 11월이 대선인데 지금 아직 3개월 남았잖아요. 예. 만약 지금 시점에서 이 피격 사건이 발생하는 효과랑 만약 한 달 전 또는 며칠 직전에 발생하는 거랑 그 효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트럼프가 그 피격 사건 그 몇 초 만에 보여준 그 모습이 일부 민심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네.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에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피격 사건 하나만으로 뭔가를 100% 단정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튼 당시 피격 사건이 나자마자 뭐 미국 시장은 이제 증시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른다든지 또는 뭐 금 가격이 조금 상승을 띈다든지 뭔가 이 시장 자산 가격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달러 스마일 커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미국은 경기가 좋아도 달러 강세고 네. 또 정세가 불안해서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해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같이 가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아직도 경기가 괜찮고 세계 패권국인 상황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달러 강세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달러 강세는 그래서 쉽게 계속적으로 바뀌지 이제 얘기를 뭐 이제 그 달러가 피크 쳤다는 얘기를 하지만 달러 스마일 커브로 보면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조금 이제 시장이 강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피격 사건 이후 중국 증시는 혹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중국 증시? 중국 증시를 접근할 때는 물론 모든 나라의 증시가 해외 주요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 본토 증시 특성상 해외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상당 부분을 중국 국내 정책이나 이슈나 경기 상황 또는 실적 시즌, 중국 자체적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 해외 투자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고 하지만 같은 중화권에는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오전장만 봤을 때는 중국 증시는 오전장 약보합 출발한 후에 지금 보합권에서 관망세를 보이는 흐름으로 마감했고요. 네. 하지만 홍콩 증시는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처럼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네. 지금 오전장 1%대까지 낙폭이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나 유럽 또는 일본, 한국 증시처럼 중국 본토 증시를 볼 때는 너무 해외 이슈 쪽에 집중해서 보면 오히려 중국 증시 자체의 특성을 좀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홍콩 증시가 떨어진 것은 트럼프 피격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은 해외 이슈라도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 이슈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종 전회라는 지금요? 중요한 네. 당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네. 받을 것이다. 여튼 이 비격 사건 전에 있었던 1차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훨씬 잘한 것으로 이게 나타나면서 당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세로 계속 가서 당선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미중 간의 지금의 갈등 양상이라든지 양국의 관계는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그 방어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공격을 할 건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에서 중국의 스탠스는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무역에서 지금 디커플링을 미국은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디보싱을 아마 갈 것 같아요. 디보싱이다. 네. 그래서 미국과의 수출을 제로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할 거고 지금 바이든이 60% 보복 관세를 때렸는데 트럼프가 황당해진 거죠. 네. 그 자기가 60% 때리겠다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때렸으니까 아마 100%는 때려야 될 건데 그랬을 때 대미 수출이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의미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은 디커플링 하고 싶지만 중국은 그보다도 더 먼저 사실은 디보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다. 완전히 결별을 하려고 한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중이 기술 갖고서 테크 전쟁을 하죠. 서로 파이팅을 하는데 아마도 이번 트럼프의 만약에 재집권에서 중국의 스탠스는 아마도 US 테크 프리, US 테크 테크 파이팅이 아니고 파이팅이 아닌 미국 기술을 전혀 쓰지 않는 기술로 소위 말하는 기술 국산화에 완전히 올인하는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는 이제 어떠냐 그럴 때 사실은 개와 늑대의 시간 그래서 어둠이 오는데 저게 나를 지켜주는 개일지 늑대인지를 모르는데 첫 번째 미국과의 디보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무역에서 이건 한국한테는 개일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는데 네. 문제는 중국이 기술 국산화를 한다는 것 이것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기술 국산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역에서 디보싱 또 기술에서는 미국 기술을 완전히 없애는 국산화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찐닝 씨는 어떻게 보세요? 미중 갈등의 양상.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미중 갈등이 더 악화될 건지 어떤 양상으로 번질 건지. 저는 누가 당선되든지 바뀌는 부분도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바뀌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화당, 민주당이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억제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수단이나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됨에 따라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바뀔 수 있지만 전략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2022년에 미국이 이미 앞으로 10년 동안 유일한 경쟁국을 중국이다라고 설정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최소 10년 이상의 이런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관계는 변화가 없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시다시피 미국의 패권이 약화될수록 그리고 미국 내부의 분열과 사회 모순이 심화될수록 또 미국의 군수 산업 체제가 유지될수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탈공업화가 계속될수록 그리고 미국 국내 당파 싸움이나 지지율을 추구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내의 이런 모순, 국내의 해결 불가능하면서도 더 심화되는 국내 모순들을 은폐하거나 뭔가를 위해서 그 희생양이라든지 또는 그 모순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미 확고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치나 경제에 대해 기본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정책이나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국산화를 더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이런 장기적인 경제, 산업, 평화 발전, 외교 정책, 1대1로 이런 장기적인 전략적 사업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뀌는 부분이랑 바뀌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병 소장님께서 이제 중국이 미국 기술 없이 뭔가 산업 발전, 특히 첨단 산업 발전을 이뤄낸다. US 테크 프리
이러면 결국은 중국이 자립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 될 텐데 현재까지도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면서 그런 첨단 반도체 기술 없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힘겨워하면서 결국은 반도체 굴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봐야 돼요? 미국 기술 없이.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기술 봉쇄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중국이 수인데. 이제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처럼 큰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그 고통이 정말로 폐부를 찌르죠. 그래서 지금 뭐 빅데이터나 AI의 원재료가 되는 이제 데이터로 보면 미국의 뭐 몇 배가 되는 데이터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만 있으면 미국의 AI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뭐 정말로 뼈아픈 한 수고 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것이 아마 미국한테는 축복일 수 있는데 중국을 제압하고 억제하는 데. 그렇죠. 그래서 무역으로서는 이미 트럼프 4년 동안 이기질 못했습니다. 예. 그다 보복 관세를 100%를 때렸는데 200%든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굉장히 큰 위협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것이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2년짜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4년 임기지만 뭐 중간 선거가 미국은 항상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때 지금까지 보면 중간 선거에서 그 의회를 상하 양원을 반드시 밸런스를 잡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후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야당이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제도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래서 연임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3년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이 마지막이고 4년 중에서 2년 정도 하고 나면 중간 선거가 들어가 버리면 예. 이제 우리처럼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이제 집권을 너무 공포스럽게 볼 일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관련해서 지금 미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경제 동향이 참 주목됩니다. 이번 삼중전에서 어떤 개혁 개방 과제, 어떤 과제가 나올지, 어떤 발표가 있을지 주목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오늘 발표가 됐네요. 중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뭐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다는 거죠? 어떻게 발표가 됐어요? 대체로 한 90%의 지표가 거의 예상치를 다 하회했는데요.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5.3%였는데 예. 2분기는 예상치는 5%에서 5.1%였지만 발표치는 4.7%로 나왔습니다. 4.7. 근데 2분기 중에 6월만 봤을 때는 내수 경기를 대표하는 소매 판매 등 그리고 국내 수요랑 해외 수출을 대표하는 산업 생산이든 다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고요. 예. 단 국유기업의 지원이 많은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지표는 둔화되는 세부 지표도 있고 조금 둔화폭이 축소되는 지표도 있지만 어쨌든 2분기 및 6월 지표는 실물 경제 지표는 대체로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를. 예. 그러니까 4.7% 하니까 아까 5%나 5.1%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낮잖아요. 네. 전병수는 혹시 이 정도 성장률이면 뭐 쇼크 수준? 정말 놀랍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지금 해야 할까요? 뭐 쇼크는 아니고요. 네. 뭐 세계 평균 성장률이 3%인데 뭐 월등히 높고 미국이나 한국이나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목할 것은 아까 진링 씨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지금 GDP의 소비 기여도가 65%예요. 65%.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지만 2월 달에 소비가 2%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성장률이 5.1, 5.3이라고 보다가 4.7로 떨어지냐는 것은 네. GDP 기여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놈이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이제 2%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역자산 효과. 역자산 효과.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봉쇄 이후에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부동산하고 주가가 떨어진 걸 보면 대략 한 59조 위안 정도 자산 가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GDP로 따지면 45%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러지만 집값 떨어지면 아무것도 소비를 안 하듯이 소비가 못하는 거죠. 그 충격이 제가 볼 때는 2023년, 2024년에
집값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것이 소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번 아마 삼중전에서 네.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결국은 이게 자산 시장을 살리지 못하면 경제 성장 이건 어렵다. 그렇게 볼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삼중전에서 이름은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중국식 현대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아마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미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혁신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에 초점이 하나 맞춰질 기술 거고 혁신. 또 하나는 이제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내수를 살리려고 했을 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먼저 마중물을 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재정 쪽에서의 개혁 이제 이걸 통해서 마중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소비에 관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내구재에 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 소장님께서 이제 역자산 효과, 집값이라든지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서 지금 중국의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그래서 2분기 성장률도 4.7%로 떨어졌다는 해석을 해주시면서 지금 삼중전의 얘기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이 삼중전해라는 게 왜 중요한지, 뭐 역대 삼중전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 과거는 있는지 어떤 겁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해주실까요? 삼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약칭으로 해서 삼중전회인데요. 예. 중앙위원회는 한기가 5년이고 매년 전체 회의를 1회 이상 그리고 5년 동안 총 7회를 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지도부는 2022년 10월 24 당대회 때 그러면 지금 오늘 개막한 게 3중 전회잖아요. 네. 그럼 1중 전회는 2022년 10월. 근데 그거는 24 당대회 지도부 첫 출범 직후에 열린 회의니까 당 조직 내의 중요한 인사 배치를 확정하고 예. 2중 전회는 2023년 2월에 열렸는데 그 후에 중요한 인사 배치 이후에 국가 기구나 각 부처의 헤드를 확정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3중 전회가 왜 언급 빈도가 가장 높고 국내외에서 왜 이렇게 관심도가 관심을 높냐면 끄는지. 1중, 2중, 3중, 4중, 5, 6, 7중까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제 건설 관련 중요 사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회의가 3중 전회예요. 그래서 오늘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데 또 왜 중요하냐면 24 당대회가 2022년 10월에 열렸잖아요. 그러면 당대회 때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게 2035년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20개월이 경과했잖아요. 예. 그러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간 점검 그 24 당대회 연장선이면서도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또 2분기 GDP랑 6월 실물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으니까 현 시점에서 국내 경기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해외 글로벌 상황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고 그래서 연장선이면서도 좀 몇 년 사이에 중간 점검을 하는 그리고 4중 전회는 4중, 5중, 6, 7은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주제가 정해진대요. 그래서 1부터 7까지 당 조직의 핵심 인력, 핵심 지도층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배치하는 1중 전회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 관련 중요 사안이랑 국가 발전의 장기 전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회의는 3중 전회. 예. 네. 그러면 이번 삼중전에서 아까 전 소장님께서 이제 기술 혁신과 내수 부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끈다는데 그중에서 역시 부동산이 가장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부동산 부진을 어떤 획기적으로 조금 뭔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해법이 과연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기술 쪽이지 부동산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아, 기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중전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진행 씨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문제는 이것은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걸 1년을 딜레이를 시킨 겁니다. 70년 동안 해온 관행을 왜 늦췄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다. 이미 그 사이에 이제 시진핑 3기 집권하면서 당대회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 다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식 현대화. 중국식 현대화. 그리고 뭐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뭐 신질 생산력. 신품질 뭐 생산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첨단 산업 육성입니다. 첨단 산업 육성.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딜레이를 하고 또 우리가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가 저는 이번 삼중전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들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유는 그래서 미국과 2018년 이후에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내놓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사사건건 이제 시비 걸고 제재가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아, 많이 노출하지 않는 게 중국의 그렇죠.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이후로 보면 중국의 모든 회의에서 주제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게 자기들의 그렇죠. 기술을 그래서 안으로는 키워나가게. 엄청난 준비를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삼중전에도 아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예.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1년 단위는 이것은 이제 12월이나 3월이나 이제 7월 말에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5년 단위의 빅픽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경기 부양책은 이미 22가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미?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이제 언제 나냐 하는 것이 문제고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삼중전은 아마도 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것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아, 그 대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단어로 포장이 돼서 나와서 이해하기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추상적인 단어로 뭔가 칼을 숨기면서 칼과 이 칼을 가는데 바깥에서 미국의 어떤 이 억압이나 이 방패를 좀 뚫기 위한 준비만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뭐 인공지능 같은 분야. 아까 신품질 신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기대가 좀 많이 있습니까? 중국 내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미 신질 생산력 즉 첨단 제조업 관련해서는 단기 전략이든 단기 조치든 중장기 전략이든 이미 다 나왔는데요. 예. 그 전에 방금 앵커님이 부동산 관련해서 획기적인 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 이미 2022년 말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예. 부동산 관련해서 4가지 정책이 이미 나왔는데요. 이미 정책이 하나는 나왔다. 수요 안정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5년 만기 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그리고 대도시의 원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많이 풀었고요. 두 번째 분양에 있어서는 많은 건물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자금 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양이 계속 연기되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 세 번째는 신용 대출에 있어서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이 돌아가지 않은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 위주로 어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으로 선별해서 대출 혜택이나 이런 걸 주겠다. 네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게 보장성 주택, 한국으로 치면 장기주택 이런 주택도 있고 상업주택도 있고 개인 주민용 주택. 근데 이런 많은 종류 중에서 보장성 주택 위주로 좀 건설 양이나 판매량을 늘리겠다. 예. 그래서 수요, 분양, 신용, 대출, 보장성 주택 이 4가지 측면에서 이미 2024년 상반기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이미 나올 조치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몇 개월,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 효과를 지켜보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예. 첨단 산업은 2022년 10월에 발표한 당대회 보고서가 한 3만 2천 자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정치, 외교, 군사, 테크, 경제, 산업 위주로. 근데 경제랑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나고 중점적으로 강조한 거는 역시 신질 생산력, 중국식 현대화, 예. 즉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24 당대회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035년까지 정보기술, 인공지능,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녹색, 친환경 위주로 이렇게 7대 산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리 준비된 대책, 당대회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조금 현실화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는 계기인데 이 관련해서 조금 우리 중국 주식이 증시가 요즘 조금 부진합니다. 한동안 상당히 상승세를 탔는데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번 삼중전을 계기로 뭔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변곡점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2분기 4.7% GDP 성장이 요게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를 하회하는 목표치보다 하회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삼중전이 아니라 이달 말에 있는 7월 달에 있는 정치국 회의에서 예. 하반기 경제 전반에 관한 검토하고 정책을 다시 셋업을 해요. 예.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3, 4분기에 GDP를 5% 이상 맞추기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7월 정치국 회의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2분기에 GDP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 증시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6월 달에는 한 400억 원 이상 팔다가 네. 7월 달에는 경기 나쁘다고 그러는데도 순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마트 마니들은 저점을 노린다. 그래서 아마 그 7월 정치국 회의를 아마 기점으로 증시는 오히려 조금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럴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3중전에 앞둔 중국의 어떤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증시 전망까지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유튜브 채널 찐중투를 운영하는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